70평생 착하게 살아온 노인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권한 온천 여행이었습니다. 봄날의 선물이라 믿었던 그 여행은 사실 지옥행 티켓이었습니다. 중국 외딴 공장에 철창한 그녀는 번호로 불렸습니다. 0031. 상품이 된 것입니다. 효부로 소문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보험금. 3억이라는 돈.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가족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탈출, 피투성이가 된 귀국,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 세상은 노인의 말을 미친 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며느리의 계좌에서 발견된 브로커와의 거래 내역, 중국 공장의 CCTV 영상, 그리고 법정에서 터져나온 차가운 고백. 이것은 한 노인이 생존을 넘어 진실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시작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정욱이에요. 올해 70입니다. 남편을 35에 여의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쉬운 인생은 아니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여름에도 쉬지 않았어요. 아들 대학 보내려고, 그 애가 남들처럼 살게 해주려고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착하게 자라줬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제 고생이 보람을 맺는구나 싶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최유진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데다 말씨도 공손했거든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이라고 해요. 그래, 어서 와라. 우리 아들이 내 이야기 많이 했어.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라고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니. 유진이는 그날 제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먹는 모습도 예뻤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저도 이렇게 요리 잘하고 싶어요. 많이 먹어라. 너무 마른 것 같은데.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며느리감으로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을 올리고 둘은 신혼집을 얻어 서울 시내로 들어갔어요. 저는 여전히 외곽의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그럼요. 외로웠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놀라운 건 유진이가 매주 주말마다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들도 함께 오긴 했지만 사실 유진이가 먼저 오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식사 제대로 안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구나. 근데 너희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주말엔 시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뵈러 오는 거 좋아요. 유진이는 정말 잘해줬어요. 밥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 집 청소도 해주고 제 옷도 빨아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했어요. 정옥 씨, 며느리가 참 착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복이 많은가 봐요. 복 타고났어요. 진짜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추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며느리 잘 만난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건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유진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도 주말이라 유진이가 찾아왔어요. 아들은 회사 일이 있다며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점심 뭐 해드릴까요? 아무거나.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으니까. 유진이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유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화장실 가려나 보다.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시간이 좀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해서 방으로 가봤습니다. 유진이는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보험 증서를 꺼내 들고 뭔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뭐하니? 깜짝 놀란 유진이가 황급히 서랍을 닫았어요. 아, 어머니 깜짝이야. 아니, 그게 요즘 노인 대상 보험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요. 그래. 그런 말을 하고 보지. 죄송해요. 어머니 놀래킬까봐 조용히 확인하려고 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엔 통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통장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요즘은 이상한 출금, 내역도 많이 생긴대요. 그래? 알았어. 유진이는 제 통장 잔고를 보며 뭔가 계산하듯 했어요. 그 표정이 묘하게 차가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엔 노인도 보험 관리 잘해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는데 귀가 좀 밝은 편이라 들렸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보험금은 3억이에요. 수령자는 제가 변경해 놨고요. 3억. 보험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이는 70이에요. 건강은 뭐. 괜찮은 편이죠. 무릎이 좀 안 좋긴 한데 움직이는 데 문제 없어요. 왜 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거죠? 요양 목적이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두 쪽에서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요양. 혹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여권도 있고요. 언제든지 보낼 수 있어요. 여권. 왜 제 여권이 필요하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사람 의심 같은 거 안 해요. 저 완전히 믿고 있어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 사람이라니 저를 말하는 건가요? 그럼 저를 속이고 있다는 뜻인가요? 돈은 반반이죠? 네, 알았어요.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야 하는데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유진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아니야. 뭔가 오해일 거야. 유진이가 날 해칠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 후 유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평소와 달리 화사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제가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려고요. 중국 온천 어때요? 중국. 갑자기. 네. 봄도 됐고 날씨도 좋잖아요. 어머니 무릎 안 좋으시니까 온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글쎄. 해외는 어머니, 언제 또 이런 기회 있겠어요?
저랑 단둘이 여행 가는 거 좋잖아요. 유진이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혹시 제가 괜히 의심한 건가 싶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고?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집만 싸시면 돼요. 제 효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효도.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진이가 저를 해칠 리 없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그래. 그럼 가볼까? 온천도 오래간만이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유진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며느리를 의심한 게 미안해졌어요.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이가 짐을 챙겨줬어요. 어머니, 여권 챙기셨죠? 응. 여기 있어. 약도 챙기세요. 혹시 몸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갑자기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타세요. 왜? 난 걸을 수 있는데. 어머니, 공항이 엄청 넓어요. 걸으시면 무릎 더 아프실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요, 무릎 아픈 승객은 우선 탑승할 수 있어요. 줄 안 서도 되고요. 그렇게 말하며 유진이는 저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왠지 불편했지만 며느리 말이 맞긴 했어요. 공항이 정말 넓더라고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유진이가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 많이 안 좋으세요. 휠체어 탑승객으로 예약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우선 탑승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출국 심사도 빨리 통과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유진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편하시죠? 응. 고맙다. 천천히 쉬세요. 3시간 정도 가면 도착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오래간만에 여행이라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의 표정이 묘했어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왠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아니, 제 착각이겠죠. 어머니, 피곤하시죠? 좀 주무세요. 그래야겠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피곤하네.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유진이가 저를 깨웠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곧 도착해요. 벌써? 네. 금방 갔죠? 어머니 꿀잠 주무셨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중국 공항이었어요. 사람들이 중국말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낯선 곳이라 긴장됐어요. 어머니, 제 손 꼭 잡으세요. 사람 많으니까 헤어지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유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차가웠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을 달렸어요. 도시를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온천이 이렇게 먼 곳에 있어? 네. 좋은 온천은 외곽에 있대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다고요.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허허벌판이 보였습니다. 불안했어요. 유진아, 여긴 너무 외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온천이라기엔 너무 허름해 보였어요. 여기가 맞아? 네. 여기에요. 들어가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이상한데 다른 데로 가자. 어머니, 잠깐만요. 방이 안쪽에 있대요. 복도 끝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자라고? 네.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온천 가요. 어머니 피곤하시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이거 드세요. 유진이가 물과 함께 알약을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 진통제요.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 무릎 아프실 것 같아서요. 아, 그래. 고맙다. 저는 의심 없이 그 알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물을 마시고 침대에 누웠어요. 푹 쉬세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깨워드릴게요. 그래. 너도 쉬어라. 유진이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왜 이러지? 정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식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복도에서 들리는 유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잘 잤어요? 이제 끝이에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제가 며느리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온몸이 아팠어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쇠창살, 사방이 쇠창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어요. 천장에 CCTV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주위를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바닥에 누워 있거나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기요. 여긴 어디예요? 목소리를 냈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한국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언니, 정신 차렸어? 여긴 어디예요? 당신은 누구고요?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긴 중국이야. 공장 아니, 감옥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다 속았어. 무슨 소리예요? 난 며느리랑 온천 오기로 했는데. 온천. 여긴 온천 아니야. 우릴 여기 팔아넘긴 거라고. 팔아넘기다니? 말도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언니도 곧 알게 될 거야. 여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곳이야. 그 여자는 흐느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게 꿈이길 바랐습니다. 그때 철문이 벌컥 열렸어요. 중국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전기봉을 들고 있었어요. 공영삼일, 일어나! 남자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공영삼일. 그게 뭐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전 이정옥인데요. 닥치고 일어나! 공영삼일! 남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누우세요. 아파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는 전기봉을 제 팔에 댔어요. 찌릿. 엄청난 충격이 몸을 관통했습니다. 비명이 절로 나왔어요. 말 안 들으면 더 아플 거야! 조용히 따라와! 저는 끌려갔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큰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엔 세탁기가 수십 대나 있었습니다. 빨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시멘트 먼지가 공기 중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넌 여기서 일해! 빨래 돌리고 개고 포장해! 알아들었어? 전 한국 사람이에요. 여권도 있어요. 대사관에 연락하게 해주세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여긴 다 똑같아. 넌 그냥 번호야 공영삼일. 그게 내 이름이야. 말도 안 돼요. 시끄러워. 이래. 남자가 채찍으로 바닥을 내리쳤어요. 퍽.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빨래를 집어들었어요. 세탁기에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해도 감독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쉬지 마! 계속 일해! 무릎이 아팠어요.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부었습니다. 하지만 앉을 수도 없었어요. 조금만 멈추면 전기봉이 날아왔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철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손은 부르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밥이랍시고 준 건 차가운 밥 한 덩이와 시커먼 국물이었어요. 맛도 없고 냄새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어요. 안 그러면 내일을 버틸 수 없을 테니까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다가왔어요. 아까 저에게 말을 걸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적응해야 해. 안 그러면 못 버텨. 적응이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근데 어쩌겠어. 여긴 법이 없어. 그냥 힘센 놈들이 지배하는 곳이야. 그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난 김미숙이야. 42이고 언니는? 이정옥이요. 70이에요. 일은 이렇게 나이 많은 분도 끌고 오다니. 미숙이는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여기 왔어? 며느리가 온천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가 가족이 팔았다고? 세상에. 미숙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난 일자리 구한다고 왔어. 중국에 좋은 일자리 있다고 해서. 근데 도착하자마자 여기 갇혔지.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미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 다 잡혔어. 어떤 언니는 도망치다 죽었대. 총에 맞았다고. 응, 여긴 진짜 위험한 곳이야. 경비들이 총 들고 다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거예요. 유진이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말할 리 없으니까요. 우리 아들은 뭐 하고 있을까? 언니 아들 있어? 네. 하나 있어요. 착한 애예요. 근데 며느리한테 속았나 봐요. 제가 온천 갔다고 생각하겠죠.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 여긴 휴대폰도 못 쓰잖아요. 다 빼앗겼어요. 맞아요. 제 휴대폰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방도 없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하나둘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에 CCTV가 계속 깜빡거렸어요.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남한테 해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유진이의 모습.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유진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다른 사람들 깨우면 안 되니까요.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일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시멘트 가루를 운반하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손은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무릎은 계속 부어올랐어요. 밥은 하루에 2번 줬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밥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죽 같은 거였습니다. 어떤 날은 일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으키고 다시 일을 시켰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밤에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자들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철창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국말이라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가끔 한국말이 섞여 나왔어요. 이번에 한국 노인 한 명 더 왔다며? 응,
공영3일 70살이야. 늙긴 했네. 일은 시킬 수 있어?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 특별해. 뭐가? 보험 들어있대. 3억짜리.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험 3억. 저를 말하는 거예요. 3억? 크네. 누가 보험금 받는데? 가족이 넘긴 거래. 브로커가 며느리한테서 받아낸 거야. 가족이 팔았다고? 세상 참 무섭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비웃는 소리였어요. 언제 처리할 거야? 일단 최대한 굴려먹고 나중에 사고로 처리하면 돼. 그래야 보험금 나오잖아. 그것도 그렇네? 알았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판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보험금 3억이라는 돈, 저를 여기 팔아넘기고 나중에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는 거였어요. 유진아, 너 어떡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모든 걸 삼켜버렸습니다. 미숙이가 다가왔어요. 언니, 무슨 소리 들었어? 그 애갈 보험금 때문에 판 거래요. 뭐, 날 여기서 일하다 사고로 죽게 만들고 보험금 받으려는 거예요. 3억이나 된대요. 미숙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악마 같은. 난 그 애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언니, 울지 마. 여기서 우는 건 시간 낭비야. 우린 살아야 해. 어떻게요? 어떻게 여기서 나가요? 방법이 있어. 나 혼자는 못하는데 언니랑 같이면 가능할 것 같아. 미숙이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뒷마당에 배수구가 있어. 거기가 외벽이랑 연결되어 있대. 정말요? 응. 오래전에 도망친 사람이 그 경로를 이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하지만 잡혔대. 혼자라서. 둘이며 한 명이 길을 찾고 한 명이 뒤를 봐주면 가능할지도 몰라.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언제? 보름달 뜨는 날이 좋아. 밤에 달빛 덕분에 길을 찾을 수 있고 감시도 느슨해지거든. 얼마나 남았어요? 일주일. 일주일. 그동안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미숙이는 계획을 세웠어요. 밤마다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배수구가 정확히 어디 있어? 뒷마당 왼쪽 끝. 철망으로 덮여 있는데 녹슬어서 열릴 거야. 거기서 어디로 가야 해? 배수구 타고 100m쯤 가면 외벽이야. 담을 넘으면 밖이야. 담은 높아요? 3m쯤. 근데 올라갈 수 있어. 틈이 있대. 계획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어요. 감독관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밤 11시. 그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미숙이 옆에 앉았어요. 준비됐어? 응, 언니는? 무서워요. 하지만 가야죠. 그래. 우린 살아야 해. 꼭 살아서 나가자.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10시 30분. 드디어 11시가 됐어요. 감독관들이 교대하러 나갔습니다. 복도가 잠시 비었어요. 미숙이가 철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몰래 구한 거였어요. 이걸로 자물쇠 열 수 있어. 조심스럽게 자물쇠에 철사를 넣었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어요. 됐어. 빨리. 철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멀리서 감독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갔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뒷마당이었습니다. 달빛이 밝았어요. 주위를 살폈습니다. 경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미숙이가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배수구가 보였어요. 뛰어갔습니다. 철망을 잡아당겼어요. 녹슬어서 쉽게 열렸습니다. 언니 먼저! 미숙이가 저를 밀어 넣었어요. 배수구는 좁았습니다. 기어가야 했어요. 더럽고 축축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계속 기어갔어요. 뒤에서 미숙이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앞에 빛이 보였어요. 출구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 배수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외벽이 눈앞에 있었어요. 저 담만 넘으면 돼! 담으로 달려갔습니다. 3미터 높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언니, 내가 먼저 올라갈게. 그 다음에 언니 손 잡아줄게. 미숙이가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몇 번 미끄러졌지만 결국 올라갔어요. 언니, 손! 미숙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담을 기어 올랐어요.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거의 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도망자다! 잡아라!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빨리! 담을 넘었습니다. 땅에 떨어지면서 발목을 삐끗했어요. 하지만 일어나 달렸습니다. 미숙이도 뛰었어요. 우리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탕!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무서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으악! 옆에서 미숙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쓰러졌어요. 미숙아! 달려가 미숙이를 붙잡았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어요. 언니가, 안 돼! 같이 가야지! 안 돼. 나 때문에 둘 다 죽어가. 미숙이가 저를 밀쳤습니다. 빨리. 언니라도 살아.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경비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미숙아, 가! 제발! 미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미숙이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순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돌아서서 다시 달렸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 조금만 더 가면 돼. 한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쓰러졌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중국말이었지만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옆에 한국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여긴 중국 병원이에요. 현지인이 신고해서 구조됐어요. 저 살았나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세요. 곧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한국. 집. 드디어 돌아갈 수 있구나.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가 떠올랐거든요. 저랑 같이 있던 사람. 김미숙이라는 여자. 찾아주세요. 다른 분이요? 네, 총에 맞았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지 경찰에 연락해 볼게요. 할머니는 푹 쉬세요.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낯익은 풍경에 눈물이 났습니다. 공항 밖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정옥 할머니시죠?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어요. 할머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중국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겼어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요? 이름이? 최유진이요. 38살이에요. 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보험금 때문이에요. 제 보험금이 3억이거든요. 저를 거기서 죽게 만들고 돈을 타려고 한 거예요. 형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있어요. 제 보험증서 수령자가 유진이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통장 기록도 확인해 보세요. 분명 수상한 거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며느리분은 할머니가 혼자 중국에 가셨다가 사고를 당한 거라고 진술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같이 갔어요. 출입구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할머니 혼자만 출국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분명히 유진이랑 같이 비행기 탔는데요. 그건 유진이가 꾸민 거예요. 휠체어 승객으로 저를 태워서 기록을 조작한 거예요. 할머니, 혹시 기억이 헷갈리시는 건 아닌가요? 나이도 있으시고. 제정신이에요. 전 또렷합니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형사는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일단 가정사 문제로 보이니까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증거가 더 있으면 연락 주세요. 형사님, 제발 믿어주세요. 전 정말... 할머니, 일단 집에 가서 쉬세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낯익은 집.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누가 제 말을 믿어주죠? 증거가 필요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물건들이 있었어요. 사진, 일기장, 서류들, 구석에서 USB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낯선 USB였어요. 이게 뭐지?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이건 최유진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수상한 입금, 내역이 여러 개 보였어요. 왕젠밍 2만 위안, 리화 3만 위안, 중국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이 송금된 기록도 있었어요. 브로커 대금 500만 원, 이거였습니다. 증거.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험사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제 보험 수령자 확인하고 싶은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정욱이에요. 잠시만요. 이정욱 고객님 맞으시죠? 수령자는 최유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변경됐나요? 작년 5월에 변경 신청이 들어왔네요. 작년 5월. 그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제가 직접 변경한 건가요? 서류상으로는 고객님이 직접 신청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 서명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고객 정보라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이가 제 서명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를 방문했어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명을 봤을 때 확신했어요.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어요.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위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싶어요. 보험사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경찰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경찰에 신고할게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번엔 USB와 보험 서류를 들고 갔어요. 형사님, 증거 가져왔어요. 어떤 증거인데요? USB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며느리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이에요. 브로커한테 돈 보낸 기록도 있어요. 형사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그리고 제 보험 수령자 변경 서류요.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필적 감정해 보시면 알 거예요. 형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며칠 후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연락 주셨는데요. 할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있으시대요. 치매? 저는 멀쩡해요.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병원 진단서를 받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정신 멀쩡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유진이 말을 믿었습니다. 효부로 소문난 며느리니까요. 친척들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정호가 내가 요즘 헛소리를 한다며 유진이가 걱정하더라.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 애가 날 중국에 팔아넘겼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니? 유진이가 그럴 리 없잖아.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 유진이 편이었어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중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공장에 CCTV 영상을 구할 수 있나요? 현지 경찰과 협조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한 달 정도요. 한 달. 긴 시간이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유진이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도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영상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 공장 CCTV 영상이에요. 할머니가 거기 계셨던 게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님, 영상이에요. 제가 그 공장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왔어요. 세탁기 앞에서 일하는 모습, 번호표를 달고 있는 모습, 철창 안에 갇혀 있는 모습.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인신매매 맞네요. 그러니까 제 말이 진짜라니까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대로 조사 못해서 이제 며느리분 계좌 추적하겠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진이의 은행 거래를 조사했고 휴대폰 메시지도 복원했어요.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노인 한 명 보낼 수 있어요? 보험 3억짜리예요. 가능해요. 나이는 70. 건강은 괜찮아요. 오케이. 수수료 500만 원이에요. 알았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뉴스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인 노인, 중국 인신매매 사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조직에 넘긴 정황 포착. 방송이 나가자 여론이 폭발했어요. 이게 사람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판다고? 보험금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유진이는 도망치려 했어요.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최유진, 인신매매 방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유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 말에 경찰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잘못을 모르시나요? 돈 벌려고 한 것뿐인데 다들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들과 손주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판사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저는 평생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아들이 남들처럼 살게 해주려고요.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기뻤어요. 착하고 예쁜 아이였거든요. 진짜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유진이를 봤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저를 가족이 아니라 돈으로 본 거예요. 3억이라는 보험금. 그 돈 때문에 저를 지옥에 팔아넘겼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매일 맞고 굶고 이랬습니다. 함께 도망친 친구는 총에 맞아 죽었어요. 저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묻고 싶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그렇게 미웠나요? 왜 날 죽이려 했나요? 유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중국 인신매매단에 넘긴 혐의를 인정합니까? 유진이는 비웃었습니다. 보험금만 받으려 했어요.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뭐 하려던 거예요? 그냥 잠깐 거기 있다가 사고로 처리하려던 거죠. 깨끗하게요. 깨끗하게. 사람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말하다니. 제가 말했습니다. 죽이려 한 게 아니라 팔아넘기려 한 거겠죠. 더 잔인한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유진은 인신매매 방조, 사기,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유진이는 끌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보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할머니, 소감이 어떠세요? 할머니,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 혼자였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아들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 유진이 착한 여자니까 믿어줘. 내가 보장할게. 우리 잘 살 수 있어. 아들도 속았던 거예요. 우리 모두 유진이한테 속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이 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피었어요. 이웃집 아이가 지나가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가거라.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조금 위안이 됐어요. 그래요. 세상엔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싸웠습니다. 진실을 밝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도 바뀌었어요. 노인인권보호법이 강화됐고 보험 수령자 변경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린을 생각합니다. 미숙이를 생각해요. 그 친구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미숙이는 결국 못 찾았대요. 너무 늦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저는 조용히 살 겁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을. 그리고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거요. 세상은 변해야 합니다. 노인이라고 무시당하면 안 돼요. 약한 사람을 지켜줘야 합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했어요. 나 같은 노인을 함부로 팔 수 없다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주변의 노인들을 돌봐주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정옥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한 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혀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노인분들, 그리고 약자들을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